중국과 러시아의 동쪽 국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동해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막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길은 꽤나 자유로운 반면 중국이 대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변 국가들과의 충돌을 무릅쓰고 황해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활용해야만 하죠. 그러나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중국은 동해로 향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러시아의 핵심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과거에는 해삼이라고 불리던 중국의 영토였습니다. 대체 왜 중국은 이 거대한 동쪽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때는 17세기 후반, 러시아의 탐험가들은 목표와 새로운 영토를 찾아 동쪽으로 계속해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생 끝에 당도한 곳이 이곳 아무르강 유역이었죠. 탐험자들은 1651년 아무르강 일대에 진입하여 요새까지 건설했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이 자신들의 세력권임을 주변에 널리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탐험대들이 깃발을 꽂은 이곳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었는데 이곳은 당시 중원을 제패한 청나라 만주족의 발상지로서 이들이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배후지로 여기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청나라는 자신들의 뒷마당에 러시아인들이 요새를 짓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죠. 결국 1680년대가 되어 청나라는 15,000명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 탐험대 요새 앞에 나타났고 이에 맞서야 하는 러시아 측의 병력은 약 500명 남짓의 보급마저 부족한 총병과 코사크 기병이 전부였습니다. 러시아와 청나라 간 압도적인 전력 차이 속에 요새는 결국 함락당했고 러시아는 군사적 참패를 피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689년 양국은 국경을 확정짓기 위한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고생 끝에 차지했던 아무르강 상류의 영토를 모두 청나라에 돌려줘야 했고 애써 건설했던 요새 역시 몽땅 철거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1727년 양국은 캬르타 조약을 추가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네르친스크 조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동시에 몽골 초원지대의 국경선을 연장하고 양국 간의 교역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네르친스크와 캬르타 조약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었고 이후 무려 1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청나라와 러시아의 동쪽 국경은 큰 군사적 충돌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며 양국 간 나름의 평화가 이어지던 국경지대는 거대한 변혁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러시아 제국의 대대적인 팽창 정책이 있었죠. 자, 이처럼 15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하던 청나라는 19세기에 접어들며 어쩌다 급격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 오늘날 대국 굴기를 외치는 중국의 행보를 단숨에 파악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역사를 알고 떠나는 세계 인문기행 시리즈의 5번째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중국사입니다. 저자인 린다 제이비는 40년간 중국을 연구해온 호주 출신의 작가로서 본 책에서 진시황의 천하부터 시작하여 당, 송, 명, 청 그리고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00년 역사를 단 한 권에 꿰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꺼운 중국사에 도전했다가 번번이 덮어버리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방대한 역사를 단 15개의 장에 압축해 하나의 줄기로 꿰어냈기에 중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책에는 각 장이 언급하는 인물이나 사건을 한국 독자 눈높이에 맞춰 더욱 입체적으로 보강해주는 역사 속의 역사 코너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영토 분쟁 이야기처럼 중국이 당시 열강들과 어떤 갈등을 빚고 오늘날 그 치욕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해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중국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 러시아는 영국과의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며 갑갑한 대륙이 아닌 해양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태평양으로의 진출로와 해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의 국가적 수건과제가 되었는데 유럽 쪽 항구들은 좁은 해협에 갇혀있거나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어 도저히 함대를 운영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당시 러시아가 흑해나 발트해를 통해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이 사사건건 견제하고 크림 전쟁에서도 여러 국가의 닭을 맞아 패배하며 유럽 쪽에서의 팽창은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제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동쪽 끝 아무르강 유역으로 향하게 되었죠. 특히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러시아 탐험대가 아무르강 하구와 사할린 일대를 탐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도라고 알려졌던 사할린이 사실은 섬이었다는 것이었고 아무르강 하구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가면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되는 항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1850년대가 되어 아무르강 하구에 니콜라이옙 스크온 아무르라는 영구 정착지를 건설하며 본격적으로 청나라의 국경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1854년부터 1858년까지 4년간 아무르강을 따라 여러 차례 군대와 원정대를 파견했고, 수많은 이주민이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쏟아져 내려오며 아무르강 일대의 군사기지와 정착촌들이 빠르게 건설되기 시작했죠. 이는 1689년에 맺었던 네르친스크 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지만, 청나라는 그때와는 달리 러시아에 제대로 된 대응 하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청나라는 왕조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1850년에는 중국 남부에서 14년간 무려 2천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태평천국이난이 발발했고, 설상가상 1856년엔 영국 프랑스와 제2차 아편 전쟁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은근슬쩍 밀고 들어온 아무르강 일대는 청나라 지배층인 만주족의 발상제란 이유로 오랜 기간 한족의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해왔기에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적고 방어력이 취약한 상태였죠. 러시아는 청나라의 이러한 내부 붕괴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현지의 군사적 기득권을 선점한 상태에서 은근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1858년 5월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의 아이훈에서 해당 지역의 청나라 관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청나라 관리는 제대로 된 병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의 강압적인 압력을 마주해야만 했고, 결국 6일간의 일방적인 협상 끝에 굴욕적인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아이훈 조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무르강을 기준으로 강 북쪽의 영토는 모두 러시아의 소유로 인정하며, 강의 남쪽부터 우스르강에 이르는 구간만 청나라의 영토로 남겨두는 것이었죠. 여기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해안가였는데, 조약에서는 우스르강 동쪽부터 바다에 이르는 넓은 영토, 즉 지금의 연해주 일대에 대해 어느 한쪽의 영토로 명확히 확정짓지 않고 양국 공동관할 구역으로 묶어두었습니다. 한편 아무르강과 우스르강의 항해권은 오직 러시아와 청나라 두 나라 선박에게만 허용하며,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서구 열강이 이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차단했죠. 조약의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며 청나라 주정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뇌부는 아이훈 조약의 내용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조약 비준을 거부했고, 협상을 주도했던 자국 관료를 국가의 영토를 팔아넘긴 죄로 엄벌에 처해버렸습니다. 조상들의 고향이 있는 만주 영토를 영구적으로 넘긴다는 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치욕스러운 조건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청나라 조정의 저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훈 조약이 체결되고 불과 한 달 뒤인 1858년 6월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과 그 유명한 텐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열강들에 묻어가며 자연스럽게 외교적 동등권과 권리를 얻어냈고, 동시에 양국의 그 불분명했던 국경을 향후 명확히 측량하고 다시 획정하자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죠. 이후 2년 뒤인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결국 청나라의 심장부인 베이징을 함락시켰고, 청나라 황제 한풍제는 수도를 버리고 초라하게 열하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멸망 직전에 처한 딱 이 시기, 러시아의 외교관 니콜라이 이그나티예프가 베이징에 등장했죠. 당시 청나라 주정은 영프 연합군이 당장이라도 항공을 불태우고 왕조 자체를 끝장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예프는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영국, 프랑스와 청나라 주정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자신이 연합군을 설득해 군대를 물러가게 해주겠다며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재는 공짜가 아니었는데, 이그나티예프는 이 중재의 대가로 청나라에게 상당히 비싼 조건을 내걸었죠. 그것이 바로 2년 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아이훈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하고, 당시 공동 관할 구역으로 애매하게 남겨두었던 우스르강 동쪽부터 바다에 이르는 연해주 일대를 러시아의 단독 영토로 완전히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까지 점령당한 채 멸망 위기에 처한 청나라 입장에서는 영토 한 부분 넘기는 게 차라리 나은 거래라고 판단했고, 결국 1860년 11월 청나라와 러시아 간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청나라 조정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었던 아이훈 조약은 베이징 조약을 통해 양국 간에 공식적으로 쐐기가 박혀버렸고, 그렇게 공동 관할이라는 명분 하에 묶여있던 연해주 지역은 통째로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1860년 바로 그 해, 러시아는 자신들이 새롭게 얻어낸 이 태평양 해안가에 즉각적으로 군사 전초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전초기지의 이름이 바로 동방을 지배하라 라는 뜻을 가진 블라디보스토크였습니다. 이후 태평양으로 나갈 영토를 확보한 러시아는 이 지역을 완전히 자신들의 것으로 굳히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코사크 기병과 러시아 이주민들을 새롭게 개척된 동쪽 영토로 이주시켰고, 이 새로운 항구들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1872년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요 해군기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완전히 이전시켰고, 인구와 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며 블라디보스토크는 1880년에 이르러 정식 도시로 승격되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청나라는 러시아와 제대로 된 전쟁 한번 해보지도 못한 채 거대한 동쪽의 영토를 상실해버렸고, 동해로 나갈 길 또한 막혀버리고 말았죠.
이후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이 원수지간처럼 갈등을 벌이던 시기, 당시 마오쩌둥은 소련을 향해 과거의 국경조약들이 불평등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소련은 그 어떤 영토 수정도 없다며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영토회복을 향한 중국의 꿈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뤄질 수 없었고, 그렇게 동해로 향하는 길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 고작 15km 때문에 그림의 떡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그 대안으로 이곳 두만강 하류를 통해 항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두만강 하류는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드나들기에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죠. 또한 이 루트 확보를 위해선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얻어야 하기에 언제나 두 국가에게 굽히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21세기 강대국으로 재부상한 중국이지만 오늘날 대항 해군과 해양 굴기를 꿈꾸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틀어막혀 있는 동해로의 출구는 계속해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지정학적 족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한 잔이었습니다.